자, 여기 보면 이제 금왕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동계에 있는 금왕조가 약간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좀 체계가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동계 부분은 이제 들어갈게요. 자, 금나라인데 금나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여진족이 세운 국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진족들은 수겨진하고 생여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겨진은 이제 주로 수족과 농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 됐던 부족들이고 생여진은 그 반농, 그러니까 반은 뭐 수렵하고 반은 농사 짓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미개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가 덜 됐죠. 그래서 이 생여진은 중에 와엠부가 그때 이제 나중에 금을 세웠던 와엠부가 여기 있었던 그 곳이고요. 그리고 여진족은 참고로 이제 여러 명칭으로 분류되죠. 춘추 전국시 때는 숙신이라 불렸다가 한나라 때는 음노라고 불렸고 남북조 시대 때는 물길, 그 다음에 수당 때는 말갈, 그 다음에 송나라 명나라 때는 뭐 여진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근데 나중에 청나라 때 이제 만주족이라고 불렸는데 우리는 뭐 야인 이렇게 하지만 이 만주족이라는 것은 좀 특징이 뭐냐면 숙신, 음노, 물길, 말갈, 여진은 다 누가 불렸던 거야? 중국 애들이 불렸던 거야. 우리가 외놈 할 때 그 중국 애들 외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갖다 붙인 거고, 근데 이 만주족은 만주인 스스로 그렇게 부른 거야. 예. 그 만주족 관련된 이제 어느 뭐 이제 예전에 게시판에 물어봤더라고요. 제가 답변 좀 해줬는데, 첫 번째 그 만주족에 이만주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건주 자이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땄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이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불교 중에 문수보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문수보살. 이 문수보살을 주로 숭배했기 때문에 이 문수란 말이 와전돼 가지고 만주가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와이언부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뭐 앞에 이제 아골타 등장하기 전에 뭐 수화, 성노, 오화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원시적 시족사회 탈피 부족종 발전했고 여러 부족들 복속시켰다. 그래서 이제 금의 건국을 보면 아골타가 생여진통이라고 황제에 추대돼서 송과 연합의 금을 멸망시키고요. 태종 때 이제 송을 공격해서 시종과 흥종을 잡아가죠. 정강의 변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이 성장했던 요인이 일단 보면 요에 대한 적개심이야. 예. 요 나라가 너무 많은 것들 요구하다 보니까 특히 뭐 해동청 같은 매 같은 거 요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족적 단결을 공고하죠. 그래서 예전에 여진족이 분리돼 있었는데 이 금나라가 너무 막 사고 치니까 막 자기한테 괴롭히니까 어떻게 단결되잖아요. 지금 뭐 일본이 우리나라 막 경기 보복하니까 뭐야 단결하죠. 그 펜 하나조차도 지금 일본에 일자가 들어가면 안 쓰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송이 금은 강했으면 금이 성장하기 어렵겠죠. 근데 송의 뭉치주의 때문에 금이 성장이 되게 빨랐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근데 이 금나라는 되게 웃긴 게 이게 여진족들이잖아요. 이 여진족들이 그 예전에는 이제 병방에 있었던 조그만 그러니까 그 미개 부족들이었어.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역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족들이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해갖고 그 하북 지역, 강북 지역까지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풍부한 문화와 그 물산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눈까지 확 돈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여진족들은 물론 자기 민족을 어떤 그 지키려는 어떤 흐름도 있었지만 또 한편은 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 그런 과정에서 황제 중에 자기 민족을 이제 문화를 강조하겠다면 뭐 장종 같은 황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를 계속 내세우는 그 황제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 뭐냐면 중국 사람들 더 시를 더 잘 싣고 공자 맹자를 더 잘 아는 황제들이 등장해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대륙에 그 들어온 여진족들은 거의 대부분 뭘까요? 하나 돼버려. 하나 돼버려.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도 똑같이 극골당하죠. 하나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정책을 했던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했던 왕이 두 명이 있어요. 시종하고 해동왕인데 시종은 이제 과거제도를 실시했고 뭐 중국의 신간제를 반포했고
중국식 의제와 조복을 채택했고요. 한인 관료들 이것이 주도됐고, 아까 이제 여진 소자를 만들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약간 이제 흐름에서 좀 벗어나지만 무슨 있고요. 해동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건 중국왕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중국 문화에 미쳤던 왕이에요. 중국 문화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망했냐. 이 사람이 중국의 천자로서, 황제로서, 강북만 지배하면 안 되겠죠. 강남을 지배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당시 남송을 공격했어요. 대군을 이끌고. 근데 물론 하다가 이제 지게 됐는데, 자, 그때 이제 그 공격하는 도중에 그 본토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제거당한 거죠.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왕이라고 칭한 거는 뭐냐면, 패주기 때문에 왕으로 칭한 거죠. 예전에 칭했던. 그래서 다른 왕처럼 종자가, 조자가 안 붙죠. 이렇게, 우리 연산군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적극적인 이제 한화 정책과 함께 중앙 집권화 정책을 이제 감행했는데, 행대중성을 폐지하고요. 이 하북의 통치기구였던 그걸 폐지하고, 도원수부를 추미도를 개칭하고, 중서문화성을 폐지하고 다 상서로 일어나요. 그래서 황제권에 종속하는 기구하고, 그 다음 지방에 로라는 게 있었는데, 송나라 마찬가지로, 그 로에 이제, 보면 여진족들의 이제 세습, 만호직이 있었어요. 이걸 폐지하고, 중앙에서 절도사를 노로 장관 임명해.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나 정책을 하면서 무슨 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 집권화 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도를 원래 이제 상경이었는데 영경으로 바뀌죠. 영경. 이건 이제 중도라고 하죠. 중도로 옮기고. 그래서 이때부터 북정은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역대 왕조의 수도가 되는 거야. 근데 약간 이제 남송을 정벌하다가 도중에 어떻게 부하들이 살해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뒤집어졌는데, 자, 그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종실 대규모 숙청을 해요. 자기 반대파들을. 거기는 반발, 그 다음에 급격한 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가고 숙청에 닿다. 그래갖고 이때 이제 해도왕이 그 남송을 공격하는 데서 실패함으로써 그 당시 남송하고 다시 휴전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갖고 종전에 이제 무슨 관계가 신하와 군신 관계가 뭘로 바뀌어요? 숙질 관계로 바꿔. 격이 좀 높아진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세종이 있는데 세종은 종전에 이제 해도왕이 한화 정책을 수정해서 또 거꾸로 여진주의를 내세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장종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여진 문화를 수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 여진 문자도 한족 문헌을 이제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족 문화보다는 한자 문화죠. 한자 문화. 예, 제가 잘못 썼는데. 자, 여진인 생진가를 설치하고, 여진인 대상으로. 그래서 여진어로 통해서 시험을 보고, 여진 국자가, 여진 부하를 설치하고, 하고 물력전을 진수하죠. 물력전 부분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장종 때 들어서 여진이 한성 사용하는 금지, 중국인 성을, 그리고 여진어와 여진 문화를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되고 동화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의 통치 구조와 경제생활 볼게요. 금의 통치 구조 또한 요와 마찬가지로 뭐죠? 이원적인 통치 구조예요. 이원적인.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황제가 있고 그 발근료가 하는 게 있는데 요 발근료가 그 밑에 있죠. 발근료는 항상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그 금나라 때 초창기 때 전반기 때 있었던 제도인데 이건 여진들 고유한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진족들이 원래 처음에 국가를 세울 때 여러 부족들이 합쳐가지고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했던 제도가 발전돼가지고 발근료 제도를 이제 했는데 이건 2월 제도를 통해서 이 부족 세력을 협조를 끌어들이려고 했고요. 주로 황족이나 부족장을 임명했다. 근데 이 발근료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권에 걸림돌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삼성 육부제도 안에 통합을 해갖고 이 중에 영삼성사라는 조직을
계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면 조선 초기 때 뭐 도평의사사? 그래서 의정부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는 삼성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본 삼성제도를 통해서 그 한인들 통치했죠. 바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연제를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라는 게 있어요. 노는 이제 그 지방의 상급단인데 거기 노 밑에 이제 주연제하고 부족제 이렇게 둬가지고 통치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정과 행정을 총괄했다. 예. 그래서 보통 노를 지방 상급행위로서 신노를 뒀고요. 이 신노 안에 주연제와 부족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육부제를 설치해가지고 그 뭐냐면 민정을 다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부족제를 통합할 때 중요한 제도가 뭐냐면 맹항모국제야. 이게 상당히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수능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맹항모국제는 뭐냐면 종전의 그 여진족들 수렵 조직이죠. 그러니까 수렵 민족이잖아요. 생업이. 그러니까 수렵을 하려면 혼자 못하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 팀을 짜가지고. 그 수렵 조직을 뭘로 만든 거야? 군사 조직을 만든 군사, 행정 이런 조직들을 만든 거야. 예.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그 맹항모국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나중에 팔기제도 그 비슷한 제도예요. 팔기제도 원래는 그 수렵 그 할 때 했던 그 조직체를 일종의 민정, 행정, 군사기구 학대 개편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진족의 군사조직이면서 행정조직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일단 기본 단위가 이제 뭐냐면 모국이죠. 그래서 모국은 이제 300호를 이제 해갖고 결성하고 그리고 10모국이 만든 다음 맹한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쟁이 나면 이제 맹한과 모국 단위당 그 안에서 이제 일반 장전들 군사 장정을 징발해갖고 군대를 이제 편지한 다음 공격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맹항모국제를 통해서 뭐냐면 뭐 군사적으로 삼고 행정조직과 이런 것들을 이제 삼았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수협에 종사하고 전쟁이 징발되어 병사하고 동원했다. 이렇게 맹항모국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뭐 주연제 같은 경우 약간 한족을 통치하는 데 이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중태제를 이제 유지할 목적이 뭐냐? 이건 맹항모국제를 통해 한인과 분리시켜서 아까 이제 기마 군사적 있죠. 그런 것도 유지하고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죠? 민족의 문화 같은 동화, 한족 문화의 동화를 또 방지하고요. 자기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고 했다. 그런 것들 이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잘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맹항모국제가 이제 뭐냐면 점점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맹항모국제의 몰락은 꼭 이중체제의 파괴를 의미하고 금의 몰락과 연결돼요. 그럼 왜 맹항모국이 몰락을 했냐? 이게 이제 그 동계 잘 설명했는데 동계는 왔다 갔다 설명하기 때문에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여기다가. 자, 맹항모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몰락 원인은. 일단 토지를 지급했어.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진족들의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게 군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진족 안에서도 이제 계급 사회니까 거기는 차별 지급했고 거기서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갖는 사람에 비해서 못 갖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토지를 줄 때 세상 공짜가 없죠. 다 그만은 뭐가 있어요. 대가를 요구하고 지급한 거죠. 대신에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황제가 행제를 하거나 막 돌아다니거나 수없이 호위병, 행군의 수호, 그 다음에 말을 뭐냐면 키우는 거 이런 것들 부과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여진족, 상급 여진족들은 좀 하죠. 그런 것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누구 시키든 말든 간에 이렇게 갖고 하는데 문제는 상당수 여진족들이 그렇게 뭐냐면 그 토지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되게 중하류층 여진족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받은 토지도 없는데 의무는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의무를 감당 못하다니까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 또 여진족들이 원래 예전에 못 살았다가 갑자기 뛰어난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이게 일종 졸부죠. 졸부가 된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수용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상급층에서 이제 상급 여진족에서 이제 문화 귀족들이 막 사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치를 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 아, 자기 불쑥고 사람은 괜찮은데 또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동요가 돼.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사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치품 쓰느냐고 어떻게 될까? 다 뭐냐면 재산 탕진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토지를 한인들에게 갖다 팔고 그 밑에 들어가서 뭐 소작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거야. 그러면 종전에 이제 맹왕모국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면 맹왕모국은 뭐냐면 이런 어느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맹왕모국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됐다. 예, 군사력도 약화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물력전을 징수했어요. 물력전. 이 물력전은 이제 그 노비의 다가에 따라서 징수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물력전이 징수하면서, 그 당시 여진 지배층의 이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불리하니까 뭐 갖다 팔아. 그 밑에 있는 이제 중하류층도 노비 갖고 있으면 갖다 팔고. 그러면 여진족들이 상대적으로 한족보다 노비사를 잘 안 짓죠. 못 지어요,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노비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레인이나 아니면 한족들 그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노비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갖다 팔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작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점점 여진 상북층도 점점 빈곤화가 되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겹치면서 맹왕모국이 몰락을 하고 경제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군대도 동원을 못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망한 거야? 그냥 몽골족한테 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의 또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세호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와 비슷하면 권한의 두화주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야. 두화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내에 그 왕족들에게 줬던 특수한 직할령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왕족들 여러 가지 재물, 헌물 납부도 하는 그런 특수한 그 행정구역인데 이와 같이 이세호도 권한 귀족계에 잡혀온 한인 농민들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두 군데 납부해. 간부와 사원에 두 곳에 납부해.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에 납부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징세했기 때문에 이세호가 되는 거야. 이세호. 대개 보면 이제 천민 취급받았다. 그렇지만 이제 세종 이후에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면서 양면 복귀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화주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특정한 기간에 예속돼 가지고 세금을 다른 지역보다 왕창 부과됐던 그 지역이고 나중에는 이제 중앙집권화 되면서 이제 일반 군용으로 편제됐다. 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항소보고하고 좀 비슷해요. 자, 통화정책을 보면 동정과 교촌을 발행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초하면 원나라 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금나라 때가 처음 이제 교초를 발행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화폐 기능은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목민족이 농경사회 적응과 한민족에 대한 경제적 지배. 이것을 이제 근데 이건 좀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갑자기 들어가는 종인데 하여튼 이 통화정책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관련된 이제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동계 부분을 이제 보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여진족의 이제 사회를 보면, 건국 이전 여진족 사회 보면, 여진족의 보면, 혹수 말가지다. 혹수부 말가는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우리 발해 역사에서 봤죠? 혹수 말가리 당나라와 공수 동맹을 맺어가지고, 발해를 치려고 하니까, 무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자, 이 흑수부 말가는 왜 흑수부 말가이냐? 원래 송말 말가도 있고 흑수부 말가도 있어요. 송말 말가는 송화강 유역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거고, 흑수부 말가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그 경계선에, 뭐냐면, 우수리강이 있어요, 우수리강. 이 우수리강에 보면 그 강 색깔이 약간 검거든요? 그래서 이걸 흑수라고 했어. 흑룡강이라고 하죠, 또. 그래서 흑룡강 부분에 있는 말갈족이기 때문에 흑수 말갈이라고 했죠. 자, 이들은 이제 주로 그 앞에 송말 말갈처럼 송화강 그러니까 송말 말갈처럼 좀 약간 외진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병방했기 때문에 송말 말갈에 비해서 좀 약간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좀 덜 받은 민족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는데 이 여진족들이 일제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을 지배하고 발을 세우자 그 지배를 받았고 뒤에 이제 발해가 요를 멸망하자 다시 요의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이제 뭐냐면 독립을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여진족들은 수경진과 생여진을 구분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경진, 생여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여진에서 누가 나왔다고 했죠? 와연부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 와연부에서 이제 뭐지 여러 수장들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아골타가 이제 금날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고 이제 금의 건국까지 급진적인 이제 발전해 볼게요. 자, 11세기 말 부분에 할비 부분에 와연부가 그 세력이 더욱 신장하였다. 자, 이쯤에 이제 추장으로 추대된 아구타는 마침내 생여진 그 절도사 지위에 올라서 여러 부족들을 통일하고 그다음 영강주에서 요와 싸워서 대승을 거뒀고요. 대금을 세우게 되죠. 그게 금의 태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중국의 송과 연합해 요를 멸망했으나 동맹국의 송의 묵략가 기강이 물려난 걸 보고 군사를 돌려서 그 수도 병정을 점령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정강의 변이죠. 그래서 송이 해수 이북의 땅을 이제 금에게 내주고 할 수 없이 강남으로 돌아가 이만에 도움을 대서 남성을 세웠고, 근데 이제 금이 처음에 송을 쳐들어갈 의도는 있었던 건 아니었다. 요와 싸울 당시에 금의 장수들이 송의 군사를 약한 걸 보고 송을 칠 걸 주장했어요. 아까 이제 송의 문체주의 때문에 금이 등장한 것도 그 대제국 발전 그인데 송이 뭐 그때 열심히 싸우고 좀 고려군처럼 막 뛰어난 모습도 보였으면 금이 송을 공격할 의지가 없었겠죠. 근데 보니까 너무 만만한 꼴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참에 치자. 근데 이제 태조는 안 쳤다가 그 동생이었던 태종 때 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을 이제 송을 멸망을 시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있고 다음 단락 보면 자, 금은 영토의 확대와 더불어 여진의 부족 국가에서 중국의 중앙집권 체제로 통치 체제를 바꿨다. 또 정복진은 발해와 요의 통치 방식을 본받아 오경을 설치하고요. 수도를 상경을 했다. 상경, 회룡청에서 길린 부근에 이제 세웠고 나중에 여기 어디 옮긴다고 했죠? 오늘날 북경을 옮긴다고 했죠. 수도를. 자, 그래서 4대 해도왕 때는 영경, 이 북경을 국도를 옮겼죠. 그래서 중국식 전제국가 체제를 수립하였다. 금은 이와 같이 급속한 발전은 금제국 체제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을 가져오게 했고, 먼저 금은 하북지방에 진출해 서두른 나머지 만주와 몽골 지방에 충분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특히 몽골 지방에 대한 허술한 경비로 몽골 부족들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여 금의 멸망에 원인을 자초하고 있다. 이 몽골 부족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이 사람들이 몽골 평원에 살았던 민족은 아니에요. 거기 이제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인데 나중에 이제 그 몽골 평원에 살았던 투르크 계통이 서진하면서 그 지역이 이제 뭐 비게 되죠. 그러면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돼. 그 중에 이동한 민족 중에 하나가 몽골족이고 몽골족은 원래는 수렵민족이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유목민족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금나라는 이 몽골 계통,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몽골도 여러 몽골 평원에 있었던 한 부족이었죠. 그러니까 몽골 평원에 뭐 몽골족 외에도 나이만, 타타르, 케레이트, 옹골트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이런 부족들이 군사를 강하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제의를 갖고 얘네들이 어떡하든 뭐냐면 싸우게 만들려고 이제 분열 정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분열 정책이 나중에 먹혀지지 않죠. 결국에 징기스칸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데 자 하여튼 일단 몽골 지방의 허술한 거비로 몽골 부족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금은 정복 왕조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본토 깊숙하게 내려가 정복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요 같은 경우는 뭐 연운 16주 동안 연운 16주만 이제 통치를 했는데 금은 아니었죠. 그 하북 전체를 이제 통합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족 통치하는데 미숙함이 있었어. 요보다 왜? 요는 나름대로 김희주나 이런 걸 통해서 통치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족에 대한 문화를 잘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한족 그 지식인들이 달라붙으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냥 따라 시킨 대로 한 거지. 좀 약간 변형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독자적인 부족 체제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여진 고유한 문제가 어떻게 문화가 잃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중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뒤에 등장한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화에 동화 안 됐죠. 그건 이유가 뭐냐면 몽골이나 그 금나라나 여진족이나 처음에 이제 나라가 흡기할 때는 거의 문화적 수준이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여진족들은 그냥 중국을 먹고 아무런 방비 없이 중국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흡수통합된 거고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먹기 전에 한번 어딜 거쳤죠? 유럽이나 중동이나 서역의 문화를 한번 맛본 거야.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화를 선별할 수 있는 많은 데 기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이제 중국을 통치를 하더라도 중국 문화를 100% 수용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선별하면서 수용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원나라 망해도 뒤에 이제 오르도스나 몽골평으로 돌아가도 자기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몽골 민족이 있는 거야. 네. 자, 하여튼 그러면 군대 통치 제재 변화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아까 말한 금나라에서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했죠. 자기 민족의 문화를 지키려는 여진주의와 아니면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하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 있었고 그 각각의 왕들마다 또 그게 좀 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다음 해로왕 같은 경우는 하나주의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세종, 장종 같은 사람들은 여진주의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에 여진주의는 이제 폐트하고 시종이 하나주의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태조 제8년간 금제국의 이제 내부 단결과 대외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였다. 그러나 여진 부족 사회에서도 부족자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태종이 즉위하니까 이 여진족 세력들이 부족자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태종도 이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그래서 이제 따로 부족 연합적인 정부 체제는 군신의 합의에 통해서 정책된 경우가 많았다.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그 신라 시대 때 그 전에 지증강 이전에 부족장들이 그 와가지고 각 부족의 그 부들 대표들이 모여갖고 공동화교 그거 하잖아요. 그 비슷한 이제 상황을 연출되는 거죠. 그러면 태종도 태조와 같이 여진족의 부족적 지배 체제를 국가 통치에 이용하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중국적 황제 지배를 구축해 나가는 이중적인 통치체를 가지고 국가를 지배했다. 요게 이중적인 통치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적 통치체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중국식 통치제도와 그 다음에 부족적 지배체제를 같이 해서 이제 했다. 그러니까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진족의 어떤 지배체제, 그 다음에 중국의 황제 지배체제, 이걸 얘기한 거지. 그 뒤에 이제 설명한 이제 뭐냐면 한족하고 여진족을 분리하는 이중적 지배체제 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할 때 이중적 통치체제 나왔다 해서 국보다 이게 무슨 한족과 여진족 분리통치, 무슨 유목민과 농경의 분리통치에 꼭 의미한 게 아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나라에서 나와. 원나라에 보면 뒤에 이제 이중적 통치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 한족하고 몽골족 뭐 이렇게 분리통치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맞아. 이거는 문명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북원은 이제 북송을 멸망시킨 후 금의 정복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본토도 정복지가 확대되고 이들의 사회와 직접적인 접촉되면서 중국적 전제군주제가 서서히 전환되었다. 태종은 여진사에 아까 발근례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일종의 부족장 행위 정도 되는 것을 유지하면서도 또 아까 침에 이제 이 부족적인 지배체제를 이렇게 유지하면서도 뭘 한다고 했죠? 중국식 황제 지배체제를 또 받아들이려고 했죠. 누구부터? 기순된 한인 관료부터. 그래서 이제 중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중국의 정복한 중국 본토에 무슨 제도를 뒀다? 삼성제도를 뒀다. 네. 그래서 발근려가 삼성제도를 동시에 중앙의 어떤 그 제도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이중적 통치제도 그 밑에 나오는데 뭐 주연제를 통치하는 것도 이제 있고 과거제를 실시했고 이렇게 있고요. 태종은 이와 같이 중국적 통치 방법은 종안을 중시한 보수주의와적인 여진주의자의 반대에 부닥쳐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즉 종안은 북송을 멸망시키고 새로 계대 정부인 제국을
통해서 중국 풍속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여진족의 병발을 한인들이 강요하고 정복지를 통치하면서 한인 출신 관료들을 제거하기도 했다. 예. 그래서 이미 태종 때부터 이렇게 하나주의자와 보수적 여진주의자의 갈등이 있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그 아까 북송을 멸망하고 나서 갑자기 직접 통치를 한다고 안 했죠? 직접 통치를 않고 가도기도 뭐야? 계례정부를 했어요. 뭐 제라든지 뭐 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있고, 북송 멸망 당시엔 정강의 변을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종안을 비롯한 여진 국수주의자였고요. 그들이 취한 강경한 반한적 자세가 북송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또 북송을 멸망 후 계례 정부가 있었죠. 뭐 제국이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국도 종안이 한인을 앞세워 건설 계례 정권이라는 점에서 제나라의 계례 정권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진 국수주의들이 나름대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나 태종시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여진 국수주의 경향을 수거지고 항제권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은 금의 정복지가 확대되고 제국의 지배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 이상 이제 여진족들의 어떤 부족적 통치 구조로는 금나라 제국을 통치하기 어렵고 중앙집권적 전제군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구냐면 시종이에요. 시종. 시종은 여진주의자가 아니라 어떤 주의자였어요? 하나주의고, 하나주의는 항상 뭐가 이제 강조되면 중앙집권화, 황제권 강화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집권적 하나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금나라뿐만 아니라 북위 때나 뭐 이렇게 이제 역대 왕조에도 그렇지만 여진족들이나 뭐 유목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왜 중국식 제도를 많이 채택하려고 했냐? 그 중국 문화가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중국 이 종전의 부족장 가지고는 뭐냐면 자신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유목 제국 자체가 그 부족장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시스템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그 한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제도는 어디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거야? 전제 지배 구조. 그러니까 황제권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 입장 올 때는 내가 황제면 부족장들에게 세력을 주는 것보다는 제대로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집권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무슨 정책도 할 수 있어요. 하나 정책 같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 정책과 중앙집권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시동과 그 다음에 해동왕 때 이제 철저하게 하나주의 정책을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통치 조정을 철저하게 중국식으로 전한 하나주의 정책을 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동왕이 이제 남진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을 치는 과정에서 보수주의 반발로 해동왕이 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여진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먼저 시종 때를 보면 이 시종 때 경의와 사부 양가를 설치해서 한인 관료들 선발 각오제도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중국식 신간제를 반포해서 여진 문자를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여기서 중국식 백강과 의제업 교복을 채택했다. 여진 문자는 약간 이제 하나 정책하고 좀 걸림돌이 되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기조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된 것이 중국의 신간제인데 중국 제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여진사의 정통적 유품과 서로 역조시켰어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 중서 문화 이런 것들을 채택하면서 중국과 다른 삼성에 영삼성사를 설치했죠. 이걸 세계를 이제 통제하는. 예. 그래서 이 영삼성사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제도를 계승했다고 했죠? 발근료 제도. 그때 이제 발근료 제도가 어디에 흡수통합돼요? 여기에 흡수통합돼요. 예. 그래서 영삼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밑에 이제 삼성 제도가 있는 거예요. 삼성.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삼성 가운데서 좀 특이한 게 또 뭐냐면 상서서성 권한이 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서 문화 상서 중에 중서서의 권한이 크잖아요. 중국식 제도는. 근데 상서성 권한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논의하는 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심의하고 그냥 자기가 명령 내리면 집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서성 권한이 크고, 이건 약간 반대하고 비슷하죠. 자, 근데 이제 이 상서성 권한을 그 당시 이제 있고 컸는데, 이는 영상선 권한을 강화하고 황제권을 제한하는
문화성이나 중소상 권한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영상선사는 이제 그 금의 독자적 간직으로서 여진기족을 간제상 예우하면서 삼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최고 결정기구다. 이렇게 볼 때 영상선사는 여진 고유의 발굴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항제권에 전제된 견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종 때는 하나주의 정책은 좀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했다? 여진주의자의 눈치를 보면서 했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제도상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식 신간제를 하면서도 그 뭐냐면 삼성을 설치했는데 눈치를 봐야 되니까 발굴료제도 폐지하고 대신에 영삼선사를 둬가지고 거기 이게 기족장 회의잖아요. 거기에 이제 얘네들 갖다 모셔두고 누굴 견제시킨 거야? 삼성을 견제시킨 거죠. 그래서 약간의 뭐 하나 정책을 하면서도 눈치 보면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도 이제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따가 이제 뭐냐면 시종이 말년에 이제 그 좀 약간 정신 이상이 되고 그러다가 해동왕이 이제 시종을 죽이고 제2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해동왕은 이제 등장할 때부터 이제 뭐예요? 창탈자죠. 정통성 없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시종 때는 참 눈치 보면서 하나 정치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밀어붙인 거야.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종씨든 고관이든 부족장이 다 죽여버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뭐예요? 반발 세력도 많아지겠죠. 야, 그러면 이제 그 해동왕의 하나 정책, 그러니까 황제 독재 체제 이제 강화 내용을 볼게요. 그 하북 독재 통치 기간이었던 행대사성을 폐지하고요. 도운숲을 추민원이나 곤촉고 삼성 가운데 중성 문화성을 폐지하고 아예 삼서성으로 중앙정책을 이제 일원화시켜서 황제 종속기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진 귀족 때 건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조상의 분물을 파괴했고, 자,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황제 독재체를 확립한 해동왕은 지방행정기구도 개편했는데 지방의 큰 기구가 뭐라고 했죠? 로라고 했죠. 그래서 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중앙에서 파견된 절도사들이 있고, 그 다음 노예 장관 중에 한 반수는 예전에 그 여진족 세습 만호들에게 줬던 당형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세속 만호직을 폐지시키고 그 자리에 그 절도사를 파견했어요. 중앙에서 직접 이제 다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수도를 상경에서 영경으로 옮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중도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식 전제공주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자, 그러면 영경천도는 정복국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후에 정보왕조는 요때 영경을 바탕으로 해갖고 다 수도를 냈고 명나라, 청나라도 다 영경을 수도했죠. 자, 해동왕의 천도와 함께 강남에 있는 또 남송을 점거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왜? 중국의 황제는 강국만 지배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한족을 다 포함한 강남까지 지배하려고 군대도 있고 공격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난송 정벌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난설 정벌을 하는 가운데 이제 종전에 아까 이제 해동왕의 만행도 있죠. 이런 종친 세력들과 지나친 하나 정책들은 여진 귀족 때 반발을 불러켜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해동왕이 어떻게 해요? 그 뭐냐면 그 남송과 하친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살해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해동왕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이에요. 세종. 예. 그래서 세종은 당연히 그 해동왕의 정책을 깨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 강해군의 그 인조반정처럼 인조가 강해군 정책 다 부정했잖아. 당연히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종전에 해동왕 정책을 부정하고 하나 정책이 아니라 이제 몰려 넘어간 거야. 여진 정책으로, 여진주의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제국의 급속한 발전은 초기 여진부족 전체의 협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영경천도와 하북지방은 진출로 금제국 내에 한인관료가 진출되면서 이에 대한 보수파 여진귀족이 해동왕의 하나 정책에 불만을 느끼고 이렇게 반발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세종이 즉위한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제 세종, 희종 그때인데 이제 이때부터는 여진주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종의 등극은 만주 지역의 여진 귀족들과 유황지방에 있었던 종친 세력들이 힘을 합해갖고 이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하나주의 정책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종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경을 수도로 다시 옮기자는 논의가 강하게 되었으나 세종은 이제 요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남성과 계속 교섭을 하고 실제 상경은 저 만주 지역이잖아. 근데 북경은 그래도 이제 강북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뭐 풍요한 지역도 이제 같이 끼고 있으니까 북경하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이제 뭐 재촌도 하지 않았고요. 또 지금까지 미 해결 문제에 대했던 남성과 하일라죠. 왜냐면 한번 이제 또 졌잖아. 솔직히 진 거죠. 하다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송나라가 좀 유리한 관계에서 종전의 군신 관계에서 몰려 바뀐 거야. 숙질 관계로. 그래서 뭐 숙질 관계는 뭐 작은 아버지하고 그 당시 뭐야? 어떤 관계? 작은 아버지와 조카 정도의 관계? 이렇게 바뀌고 세패도 좀 약간 줄여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화기를 지냈다. 그리고 세종은 여진주의를 장려하기 위해서 여진학자를 동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진 문자로서 한적을 이제 번역시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진인들을 위한 생진과를 설치하고 여진어로 시험을 치르고 이들 등용했고 수도에는 여진 국자 제도 각 제도라는 것은 각 지방의 제일 높은 그 상급기관이죠. 거기에 여진 부학을 설치해서 여진인 진사들 교수에 임명한 여진어 보국과 여진 문화를 보존에 심었다. 그러나 여진사회 내부의 하나 목표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집권은 여진주의자지만 이제 이미 사회 기층에서는 뭐죠?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화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죠. 결국엔 사치풍조가 일어나고 결국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점점 맹황모국제가 어떻게 해요? 붕괴돼 나갔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여진족주의 사회가 왜냐면 이제 자기가 받은 토지를 한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갖고 갖다 팔고 그 문제점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세종은 그 당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물력전을 징수했죠. 물력지는 이게 뭐냐? 이건 노비의 다소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주로 이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만 한인 외에도 여진족도 대상으로 한 거야. 왜냐하면 한인 지주들도 노비들 가지고 있었지만 여진족도 뭐야? 상당수가 상층부들은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물력전을 징수하면서 여진 상층부들이 노비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어떻게 그 노비들 갖다 팔아. 근데 문제 노비를 갖다 보면 이제 토지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는 거야. 경작자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이제 토지를 다시 그 한인들 갖다 팔죠. 경작자가 없으니까 자기 농사 잘 못 지니까. 그러면 여진 상층부가 어떻게 될까요? 빈곤해지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뭐냐 맹황모국 같은 군사적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그 문제점을 낳게 되죠. 자,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 같은 이제 이렇게 여진들의 중국 이주에 대한 토지 상실 한인과 국가 권력 배후의 새로운 토지 소유가 여진들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해왕 때 거란인들 반란이 심하여 이를 진압을 했고 그때 이제 군사력의 약화가 노출됐다가 세종시대 후반기 때 곳곳에 이제 뭐냐면 이런 아까 이제 사회적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런 반란은 한인들과 거란인, 그 다음에 또 한인과 여진인 이런 것들 등등의 종합적인 어떤 사회적 모순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세종사 후에 이제 서북방에 일어난 몽골족의 침략이 시작되니까 그 방비를 위해서 국방비 투입해서 참호를 구축했고요. 그 후에 이제 국내에서는 항하의 대범난과 내후 외환을 거쳐가지고 결국엔 몽골족에 침입받고 멸망됐죠. 자, 그 다음 금의 이제 체제 이중성을 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항제가 있고 그 밑에 발근력이 있고 노가 이제 주연제 밑에 부족제, 그 부족제는 맹황모국이었고 그 다음에 삼성제를 뒀다고 했죠? 네, 그 삼성 위에다가 뭘 설치했다고 했죠? 영삼성사. 그래서 영삼성사 요 발근료가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건국 초기에 여진족 고유의 정치 조직을 이제 가지고 통치를 했다. 그러나 요는 멸망하고 중국의 지배 후에 요의 이중체제를 받아들여 이중적 지배체를 전환했다. 요때 이중적 지배체는 분리통치제예요. 그리고 앞에 이중적인 통치제도는 뭐와 뭐를 같이 수용하는 거였죠? 부족체제와 그 다음에 한계 지배체제를 같이 수용한 거고, 요거는 여진족하고 한족들을 분리통치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읽으세요.
자, 즉 여진족에 대해서는 그들 고유의 조직인 발굴률과 맹학 모국 제도를 통해서 통치하고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중국식 주연 제도를 채용했다. 그래서 발굴률이라는 건 여진말 간이라는 의미로 태조가 건국初여진 부족장 세력을 중앙행정의 요직인 발굴률에 임명하고 그 각 부족 세력들 협조해서 통일제국을 수립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족장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발굴률 제도는 1131년 이후에 시종시대 때 폐지 때까지 금의 중앙행정조직으로 조직적인 중추가 되었고 발굴료는 한족을 비롯해서 여진 부족의 부족장이 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중국적 황제 독재체로 나가는데 상당한 장애가 됐기 때문에 아까 시종이 제기해서 대신 뭘 했다고요? 중국의 삼성 육부제로 통합이 됐고 이 발굴료 제도는 어디에 흡수통합돼요? 그 위에 영삼성사에 흡수통합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금은 중앙의 발굴료 제도와 함께 지방행정조직으로서 여진사의 본사조직인 맹학모국제를 채택했다. 금은 요를 복수시킨 후 송해 노제를 도입해서 노라는 것은 송해에서 제일 큰 행정단이죠. 지방의 심노를 나누고 그 위에 맹학모국을 이제 편입시켰다. 그 아래 맹학모국은 본래 여진족 군사조직으로서 맹학이란 천이라는 뜻이고 모국은 부족장에 의미한다. 그래서 여진족 성년 남자들은 모두 병사가 되는 걸 원칙이고 맹학모국은 바로 한 부락, 몇 개의 부락을 지배하는 우두머리였다. 그래서 모국은 100호 내지 300호를 편성하고 그 우두머리에 100부장을 뒀고요. 10개의 모국을 가지고 한 개의 맹한을 편성하고 그 우두머리를 1000부장을 했죠. 그래서 맹한과 모국에 소속된 호구는 평상시에 수용을 종사하다가 전쟁이 나면 징발될 병사로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농경지 하사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좀 보시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노예장관을 좀 볼게요. 자, 노예장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도통과 만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도통은 주로 황제가 직접 임명한 거고 만호들은 그 여진족 귀족 가문들의 세습 만호도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 세습직으로 줬던 건데 나중에 이제 산하 정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만호가 없어지고 세습 만호직이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임명하는 졸도사직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 단락을 보면 자, 금은 한인과 발해와 거라인들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삼성육부제와 주연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태종은 금의 영토가 중국의 하북지방 확대 고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정복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진족 고유의 제도보다는 한인의 정통적 제도를 통치했고요.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한인 사대부의 관리를 임명하여 간제도 시종 때 중국의 삼성육부제를 실시했고 다만 이제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 위에 뭘 뒀다고 했죠? 영삼성사를 뒀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장관 여진족의 발굴련 임명해서 삼성을 총괄했다. 그래서 중국적인 삼성육부제도는 여진족 고유의 제도인 발굴려의 통치를 받고 운영됐다. 따라서 금의 통치체제는 여진과 한인의 이중체제를 지배하는 것이고 이런 이중지배체제는 한인을 위한 것보다는 군사를 유지하는 데 있다. 아까 이제 이중지배체제라는 건 분리통치하는 것은 아까 뭘 유지하는 거예요? 군사적 유지야. 이게 제일 좀 중요해요. 동아방지도 있지만 민족의 문화도 수용하는 것도 군사적 방지도 있고 왜? 항상 그 수렵 조직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만 강력한 기마 군대를 유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금의 고유제도인 맹학모국을 한인과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다. 자, 금의 몰락은 바로 이들의 맹학모국의 몰락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수렵 조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맹학모국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여진족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훌륭한 기병 정사로서 살아남지 못해. 왜냐면 이제 일제 한인과 같이 살다 보니까 농경화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병을 양성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진사의 변화와 이제 맹학모국의 이제 몰락을 볼게요. 금이 중국을 정복한 이후에 하북지방의 인구는 약 4,800만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확한 통계 숫자가 없을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돼요. 한 3분의 2 정도 본다는데 있고 이렇게 볼 때 근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층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인들이 많죠. 그리고 이들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비들이야, 노비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하북에 진출한 맹황모국은 평상시에 농사를 정사하고 전시에는 병사도 하려겠다. 그래서 해동왕은 영경 이후, 천도 이후에 상경 부근에 맹황모국을 영경 근방에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둔전을 하게 했어요. 예. 그 둔전이나 땅을 나눠주고 평상시에는 땅을 짓다가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뭐야? 예. 병력을 이제 착출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제도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맹황모국이 중국 지배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맹황모국은 주연의 성내에서 거주한 것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중간지대에 성책을 쌓고 한인과 같이 거주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한인들과 같이 거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한인 문화, 한족 문화. 그러니까 한족 문화를 또 뭐냐면 누리면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적 낭비도 하고 또 농사도 제대로 못 지으니까 누구한테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한족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중국부터 이주한 맹황모국은 각기 토지를 지급했는데 그래서 대개 이제 맹황모국은 지급된 토지는 4, 5당 공동 경작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토지나 세재산 우대도 했다. 근데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 맹황모국이 빈궁이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토지를 지급하면 되는데 문제는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역자들 좀 상급 그 여진족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하급 여진족들은 뭐야? 척박한 땅을 줘요. 거기다 의무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떼빵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급한 방법 몇 개 안 되는 토지를 받고는 곳곳에 뭐 여러 가지 뭐냐 병역에다가 황제가 뭐 행해 돌아다니면 거기 따라가거나 호위병을 가거나 행궁을 수호하거나 그 말도 뭐냐 육성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맹황모국은 가세상 특징이 있었으나 이런 병역 이후에 황제의 행인이나 수없이 호위병이 나가 있으며 행궁의 수호, 양마, 말을 양성하거나 찹다할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농사에 전념할 수 없었고 대부분 한인들에게 소작을 주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다? 자기 토지를 그냥 한인들에게 갖다 팔고 더 몰락할 경우에 아예 밑에 들어가서 일을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처럼 무인 집단이 맹황모국과 생산을 더 소장부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의 빈곤이 더 가속화됐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농민들이 소작시킨 전투에는 수익이 일가의 식량을 채우는데 급할 정도였고 또 아까쯤에 이제 중국인들 생활 속에 같이 살다 보니까 중국인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급층도 이제 영향을 받고 하루도 이제 본받아갖고 영향을 받아서 소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비싼 옷도 있고. 그러면 들어온 돈이 적는데 소비는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 빚을 많이 지겠죠. 뭐 토지 갖다 팔고 빈곤화는 또 가속화되죠. 자, 그 심지어는 아까처럼 하죠. 이들 중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그 한인 밑에다가 전원까지 되는 이런 소장이 되는 문제점도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의 경제정책을 보면 세종 때 들어와서 이 맹황모국의 빈곤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자신의 토지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견세에 있는 호족들이 부당하게 정호했던 토지를 이제 몰수해서 다시 이제 여진족에게 재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맹황모국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치와 은지를 언급하고 스스로 농사짓도 했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되겠어요? 농사 제대로 못 지고 또 한인들에게 소유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인들이 이제 뭐냐면 강제 동원하고 무상업 경제하고 또 반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인들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에서 여진족들이 많이 몰락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물력전을 징수했다고 했죠. 노비에 다가했다. 문제는 물력전이 한인 지주들에게 타격을 받았지만 또 누구도 타격받아. 여진 상층부에 타격을 받았고 여진 상층부들이 이제 노비를 갖다 팔면서 경작자가 모자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토지가 버려지거나 판매되면 이제 팔아제키면서 어떻게 했다? 노비의 상층부도 빈곤화 촉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진족의 행정구역 중에 특징이 이세오단이 있다고 했죠? 두아주처럼. 그래서 이세오를 보면 자, 이세오는 거란귀족들에게 잡혀온 한인 농민들이 그 한 대의 사원에 애속된 양민으로서 간부와 사원에 두 군데
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세호라고 한다. 그러니까 금이 요를 정복하자 여진의 지배제도는 이세호를 요로부터 빼앗아 천민으로 지배를 하게 되었다. 금은 이제 세종 이후에 천민은 이세호를 양민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한일 농업사회의 강한 영향으로 여진족의 노예 정류 제도가 근대 초기같이 유지될 수 없는 걸 반영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세호의 지위는 약간 이제 뭐냐면 노예하고 비슷한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비하고는 좀 약간 지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이 근대 여진족의 노예 제도는 근데 이 문제는 이 노예 상태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왜냐면 관리 비용이 많이 나와. 얘네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양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세놀 증상이 훨씬 더 낫다. 판단을 한 거죠. 그다음 금대 통화 정책을 볼게요. 자, 금대 통화 정책은 이제 뭐냐면 단순 화폐 발행이 아니라 유목민족의 농경적, 사회적, 한민족 경제적 지배 측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유목민족이 아니라 정확히 수렵민족이네.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면 되고, 금대 화폐는 동전과 교초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동전은 금이 건국한 후 유와 송 그리고 금의 계대국이었던 제의 동전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해로왕의 정원 3년에 정육통보를 이제 발행해서 그 동전과 함께 통용되었고 한편 교초는 스토잉 영경을 옮기고 나서 그 당시 이제 호보상스 최송령의 건의에 따라 발행되었다. 근데 동전 주주에는 막대한 동의 소유된 동전 공급 수요가 따라줘야 된다. 그걸 그 수요에 따라 갖지 못하여 화폐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그다음 교초는 너무 남발돼갖고 화폐의 시용을 상실했다. 그렇지만 이 교초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죠? 원나라 때. 근데 원나라 교초는 물론 좀 약간 이건 남발되긴 했지만 그래도 화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가치를 유지했던 게 영가 때문이거든요. 영가. 네. 영가는 뭐냐면 염을 전매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근데 이 염의 전매는 판매권은 생산권은 이제 국가가 있지만 판매권은 상인들에게 갖다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상인들이 이 판매권을 얻을 때 뭘로 갖다 바쳐야 되냐면 교초를 가지고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교초가 나름대로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교환 가치가. 그러면서 원나라 교초는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 이거 교초에 영향을 받아서 명나라 때 초기 때 만드는 게 뭐죠? 보초라는 게 있죠? 보초. 명나라 초기 때. 근데 이 보초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쓸데없는 종이조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잠깐 사용했다가 이제 폐지가 된 거고. 자, 금의 중국 문화의 수용 자세에 보면 아까 몇 번 강조한 금나라는 그냥 별로 문화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좋다고 하고 받아들이다가 어떻게 망하죠. 예, 흡수통합되고. 물론 이제 여진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금나라 나름대로 자주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결국 제대로 안 됐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니까 이제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게다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여진주의자들 내용만 좀 볼게요. 여진주의자들 내용을 보면 이게 없네. 예, 그 앞부분에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자, 그걸 이제 각자 보시고. 자, 금나라 때는 중국 문화가 되게 유행했다. 그래서 그 황제들이나 금나라 상류 등이 오히려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유교 경쟁을 밝았고 그 다음에 시도 잘 지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여진 문자 부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금은 국채에 여진 문자가 없었고 대체 문학도 번복치 못했다. 그래서 태조 때 왕안 희웅의 명하여 여진 대자를 제작하게 되고 다시 시종 때 여진 소자를 이제 만들었다. 소자는 거란 문자와 한자를 참고해서 만든 것으로 음과 뜻을 합하는 포옹 문자였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이때 만든 여진 문자는 뒤에 만주 문자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자, 하여튼 그 당시 여진 문자는 현재 개봉에 있는 연대비와 상서성에 있는 난군 비문에 전해올 뿐이다. 금이 자기 나라 문자를 제작한 것은 뭐 다른 권한도 마찬가지겠지만 독립국가의 체면을 지키고 여진 문화를 보존하는 국수유 정책에서 나온 거지만 결국 높은 중국 문화에 접촉해서 압도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적 문화가 궁중에 비었다 상류사에 유행했다. 뭐 그래갖고 뭐 시종은 중국 문화를 좋아했고 뭐 서경, 논어, 오대서를 이제 탐도했고
그는 이미 항태자 시대부터 한가의 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은 만큼 중국 문화에 끌려다녔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했다가 잠시 장종 관련된 문제고요. 장종은 그 뭐냐면 이제 중국 문화의 가장 유행한 시대로 당의 신문과 함께 당송 팔대가와 문지부로서 궁중 내에 예독을 냈고요. 장종 때는 학교는 오경 박사를 두어 유경경전과 문학을 부수했고 여진이한 진사 시험을 통해 중국 문화의 시험을 보았다. 그래서 뛰어난 이제 중국 문화에 뛰어난 여진들이 다수 배출했다. 이 장종 때는 좀 특이하게 이 사람은 이제 그 한화주의를 했던 게 아니라 여진주의를 채택했던 황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황제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종 문화가 이미 뭐냐면 그 여진 지식인 안에 확산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갖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그러면 여진 내 이제 민족 보존체를 볼게요. 대표적인 황제가 이제 세종이죠. 예. 그래서 여진사의 하나에 대한 금의 세종은 적극적 여진 문화를 보존책을 취했다. 그런 신하에게 이르기를 금의 해능은 국가에 대한 성지로 수도를 남방의 영경을 옮김에 따라 여진족 고유의 풍속이 점차 소멸되었으므로 항태자와 재앙이 모두 한인의 풍습을 따르고 여진의 풍습을 알지 못하여 여진어와 문자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는 국가 장래위에서 참으로 불행하니라고 개탄하면서 짐의 자손은 반드시 한 번은 해능에 가서 여진족의 예품습을 익히도록 하였다. 했지만 해능으로는 가지 않았어. 상경으로. 왜? 아까 그렇죠? 중교에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송나와의 직접적인 교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인구도 많고 그렇겠죠. 자, 이리하여 이제 세종은 여진들이 중국식 성형을 갖는 걸 금지시키고요. 여진들 법률 송송에 여진어를 사용하도록 이제 명했고, 그래서 여진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이나 정관종료, 사기, 한서, 당사 등을 번역을 출판했다. 그리고 여진 문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맹강모국에 상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여진족과 여진 문자를 주로 교육하는 여진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등등. 그래서 여진족 어떤 그 정책들이 좀 나와요. 그래갖고, 이러한 이제 세종의 정책은 하나대학은 여진사의 여진 문자 보존책으로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일환이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여진 풍속의 보존책은 다음 장종 시대에 계속되어 사치를 금지하고 여진이 항선을 취하거나 중국 풍속을 따르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목표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여진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금나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사 내용을 이제 볼게요. 간략하게 돼 있어. 이 내용은 여진족 내용은 별로 안 돼 있는데 일단은 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송가의 하이를 성립하에 따라 해수 이북의 하북지방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이 강대한 농경지와 약 600만 호에 다르는 엄청난 수의 호구를 보유는 금의 본래 유목체제의 많은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금의 지배 영역은 같은 정복왕조에도 겨우 연휴 16주를 지배하는 데 그친 요와 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괴뢰 정권을 만들어 한족과 같은 한족이 통치를 했지만 이후에는 여진족이 직접 한족을 통치하게 되었다. 시종은 마차를 피하기 위해서 여진족의 국가 평성을 극복하고 중국적 왕조체를 이양한 동시에 여진족을 하북으로 이주시킨과 함께 거주시키는 작거 방식을 채택했다. 또 1138년에 경의와 사북 양가를 설치해 한인관리를 선발하는 가거를 실시하는 등 의욕적인 정사를 펼쳤지만 말년에 종영제였던 해동왕에 의해서 제의가 뺐고 해동왕 때 이제 강력한 한화주의자로서 남성을 정복해 정통적인 중국식 왕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는 수도를 상경 해동부에서 지금의 북경 영경을 옮기고 금나라 종실 전원이 이주토록 했다. 해동왕은 경제적인 풍요로운 강남을 정복해 그 부를 획득하는 목적과 명실상부한 중국의 정통 군주가 되고자 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남성을 지배하는 목적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강남을 정복한 목적.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명실상부하게 중국의 정통적 군주가 되려고 하는 목적. 이 두 가지. 그래서 1161년 대거 남진에 양자강 영안에 진출했다. 송군은 이 정투에서 사상 최초의 화폐를 사용해 금군을 패퇴시켰다. 게다가 가중한 군사비 부담과 질병에 시달린 거란족들은 반란을 일으키니까 자 이들 기회에도 이제 보수적인 여진족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종이 옹립됐고요. 해동왕은 진중에도 죽고 세종이 즉위했다. 자 세종은 금의 명분을 칭송했는데 1165년 다시 송과 2차 한약을 맺고 40년 동안 국경이 안정됐죠. 그 내용은 아까 얘기한 군신관계, 숙지관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세패를 좀 감해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민족주의였던 세종은 여진의 독자적인 문화와 풍속을 유지하고 여진 문자로 한문서적을 번역하고요. 여진을 위한 진사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북 지역에 있었던 여진족의 중국화 경향은 여전했다. 자, 이미 하북의 직접 지배가 시작된 희종 때부터 금조의 근간을 이뤘던 맹황모국은 하북으로 이주가 이루어졌고, 이들 여진족들은 토지와 농업용 소를 분배받고 조세는 극히 적었으며 기타 소작료 등은 면제받는 특전을 부과했다. 그러나 농경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점차 토지를 상실하고 한족들의 생활에 물들이면서 유목민 본래의 강경한 기풍을 상실해갔다. 자, 이거는 정보왕조로서의 금조의 위상의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종래 건국 초기에 여진족들은 요의 이중 지배체를 이어받아 여진족에 대한 고유한 조직체인 보길래 제도. 보길래 제도는 그 앞에서 이제 동계 발길려 제도 있죠. 발길려 제도를 만주로 포기한 것 같아요. 보길래. 자, 보길려 제도와 맹황모국 제도를 통치하고 한족에 대해서는 중국식 제도를 이제 뭐냐면 통치했죠. 그러나 보길래는 1121년 시종 때 폐지되어 그 대신에 중국식 무슨 제도 통합됐다고 했죠? 삼성육부 제도. 여기서 잘 안 나왔지만 삼성사. 그래서 이제 통합됐죠. 그 다음에 금조 치하의 하북의 인구는 당시 4,800만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 한족은 3분의 2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중체제가 기능을 상실할 때 문화 수준과 농업 경제 능력에서 열세였던 소수의 여진족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세종의 손자인 장종은 중국식 풍류천자라고 할 만큼 중국 문화에 깊이 심취되어 있었다. 그래서 금조치에 특히나 시종시기부터 신도교가 발전된 점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종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중국 문화에 깊이 이제 심취해 있으면서 아까 이제 동계에서는 대단히 뭐냐면 여진주의 정책을 또 펼쳤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하나 정책을 맡고 양면적인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여진주의가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약간 동계하고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금조치하의 특이한 것은 시정시기 때부터 신도교가 발전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송나라 때와 금나라 때 신도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죠. 그래서 뭐 신도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종전의 뭐 주술적인 성격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미론적인 성격 이걸 이제 바뀌었다. 그 중에 뭐 진대주교나 태일교, 전진교 상당히 유명하죠.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전진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척이가 있어요. 구척이. 그 무역 소설에도 많이 나와요. 구척이가. 그래서 나중에 그 징기스칸에게 힘을 얻었다. 그래서 하북의 도교를 지배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보시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몽골 제국 부분을 할게요.